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칭 실물 경제인이라는 분이 출산율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기 라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현재 예를 들어서 20에서 24세가 320만 정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320만이에요. 출산율 지금 0.7이죠. 근데 320만이 0.7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즉 2명이 몇 명을 낳는다는 소리예요? 0.7명을 낳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분의 0.7이죠. 지금 이 세대에서 낳는다고 하면 0.35명을 낳는 거예요. 그럼 320만 곱하기 다 결혼했다고 쳤을 때 0.35명 한다고 하면 몇 명 나와요? 112만 명. 현재 출산율이 유지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이제 20년 뒤에 집값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요, 요 112만 명이 현재 출산율이 더 줄어들지 않고 유지된다고 해봅시다. 39만 2천 명 돼요. 즉 현재 출산율이 유지가 된다면요, 인구수가 딱 40년 만에 어떻게 돼요? 거의 10분의 1 토막 나죠. 이렇게 되는데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미친 소리입니다. 안 미치긴 뭘 안 미쳐요. 미쳤지. 근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인구수가 감소하는데 가구수가 증가한다. 요걸 토대로 집값에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기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고,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소리죠.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 문제 때문이에요. 자,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건 경제적 문제예요. 집값도 경제적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맞벌이를 해야만 경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명이 전업을 못 하는 이유가요, 맞벌이를 해야만 경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못 낳는 거고, 아예 그 전에 그것도 힘드신 분들, 누구랑 같이 사는데 만약 이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내가 유지시켜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결혼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져요. 근데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집을 안 사는 거예요. 보통은 집을 언제 사느냐, 예를 들어 내가 1인 가구 계속 사는데 저 비싼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지방 쪽이면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데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요? 나가는 이자든 혹은 그 돈에 대한 기회비용이든 내가 그 집을 가지고 해가지고 누리는 거를 생각을 하기에는 1인 가구 먹고 살기도 팍팍하다. 근데 내가 그 10억 주고 산 집에 얼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걸 갚느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많은 걸 잃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걸 잃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분양이 많이 되었는데도 어느 정도 선전한 이유는 거기에 1인 가구들이 전세나 월세로 많이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인구 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이야기이고, 저렇게 인구가 이제 감소 정도가 아니라 붕괴 수준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죠. 10년 뒤면 집값 오른다. 저점 찍고 사이클대로 다시 오른다. 근데 저점 찍고 사이클대로 다시 올라야 되는데 수요가 그만큼 안 붙는 거예요. 이게 인구 감소의 핵심인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이민 이야기하는 인간들은요, 정신이 나간 게, 출산율이 떨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20년 후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한다. 아까도 보시면 320만이요? 20년 후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20대니까 이제 40대가 되겠죠? 40대가 될 때 112만이 새로 유입이 되죠. 20대가 돼서. 그리고 그 뒤에 39.2만 똑같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20대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은 40대가 되고 이 사람들은 60대가 돼요. 이 사람들이 요 인구를 부양을 해야 돼요. 부양 인구가 들어가는 게 320만이 늘어나는데 신규로 부양을 해줄 인구들이 들어가는 게 39.2만 밖에 안 돼요. 즉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복지를 토대로 복지비로 써야 되는 금액은 커지는데 버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분들이 은퇴하시는데 아빠, 엄마가 부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빠, 엄마가 은퇴하는데 나 혼자 부양을 해야 돼요. 이 6식구로. 지금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나를 부양하는 형국이지만 나중에는 나 혼자 돈을 벌어서 이 6명을 다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도 여기 아빠, 엄마, 여기 할 외외
나랑 결혼하는 이 사람도 똑같이 6명을 부양을 해야 돼요. 이게 시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양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이나 뭐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막 저기 공급이 과잉되고 막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다 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나온 이유는요. 경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경제 동력을 왜 잃었냐? 청년층이 일단은 포기가 많이 늘어났죠. 포기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결혼 출산도 있다. 초식남이란 말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워라벨 뭐 그 다음에 소확행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그런 거 다 득도하고 포기한 세대, 사토리 세대라는 세대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경제 활력을 못 일으켜주니까 부양할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우리나라 근데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부양비는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는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명에서 1명을 부양할 때는요. 6명에서 1명 혹은 4명에서 3명을 부양할 때는 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축을 어느 정도 쌓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1명에서 6명을 부양하는데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뭐예요? 집값이라는 건 뭐예요? 내 돈 플러스 대출이에요. 근데 대출은 현재 가격이 DSR 60%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 40%로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돈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 떨어져서 내 소득이 올라가는 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부양비로 뺏기는 게 굉장히 많아서 비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 거기에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죠.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안 돌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내수 경제가 안 돌아서 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빈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일자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뭐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결국에는 서울 집값도 돈을 모은 거에서 이게 추가가 돼가지고 대출을 추가를 해서 집을 사는 건데 그만큼의 유동성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부양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양비 그래프가요. 지금이 최저일 때예요. 부양비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지금이 여기쯤이에요. 유소년 부양비가 이렇게 됐지만 유소년 부양비는 계속 줄고 노년 부양비만 이렇게 계속 급증하는 상황이 오는데 지금 딱 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양비가 줄었으니까. 근데 이 수요들이 계속 부양을 하면서 유입이 됐을 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노년 부양비만 늘어나기 때문에요. 유입되는 수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렸었고 예전에.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딱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아, 집은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야. 가구수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집값에 영향 없어. 이딴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요. 집값이 왜 오르냐 왜 떨어지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집에 사는 수요냐 안 사는 수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냐 살 수 없는 수요냐.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10명이 가지고 있는 게 수요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100만원 한 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9명이 빵원이에요. 근데 요 상황에서는 집값이 10만원으로 맞춰지지만 요 상황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한 개밖에 안 나와서 100만원짜리가 내가 100만원 주고 사겠소 라고 하면 100만원에 가격이 뻥튀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요 금액 자체가 일단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수요 자체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수요도 그 다음에 임대를 살아줄 수요도 다 같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빠르면 언제부터예요? 현재는 2040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구수 줄어드는 게. 근데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 가구수도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서 가구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가구수가 언제 많이 늘어났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늘어났어요. 문재인 정부 때 가구수가 급증한 이유는요. 규제 때문이에요. 규제가 강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한 가구가 4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1인 가구로 다 분화해가지고 한 채 나눠 가지면은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많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요, 문재인 정부 규제가 강화돼서 막 코로나 직전 이때쯤에 가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서울에서. 평소 때 한 20만 가구 늘어날 때 그때 한 막 60만 가구 이런 형식으로 가구수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늘어난 가구가 다 실질적인 수요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건 지금 세금 폭탄 돌리기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4인 가구는 한 집에 살면서 나머지 3채는 갭투기 들어간 상황이에요. 가구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임차 수요가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가구수 줄어드는 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고 그러니까 수요 총량도 줄어드는데 그 각각의 수요의 여력도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DSR이 적용이 되면은 그 DSR에 맞춰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소득이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느냐. 평균 소득은 많이 늘었을 수 있겠지만 중위소득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이 는 것도 아니고요. 중위소득이 최저시급과 굉장히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최저시급이 높아서 중위소득과 가깝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지만 실질적으로 중위소득이 최저소득과 가깝다는 소리는요. 최저소득에 가까운 돈을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매우 양극화가 심해서 극단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부양비까지 늘어나요. 가뜩이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 청년층. 자영업자들은 최저시급 높다고 그러는데 청년들은 그 최저시급 받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부양비까지 감당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상가들은 공실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빈집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이게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저출산 운동에서 출산 운동으로 바꾸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남녀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지역 감정처럼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표 해먹으려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이건 야든 여든 상관없다.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출산율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소리를 하냐.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도 출산율이 안 나오는 이유도 경제적 이유 때문이고 그 집값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떨어지는 거고 그 상황에서 앞으로 쓸 돈은 늘어나고 벌 돈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답이에요. 거기서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인구는 수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런 것들이 이야기는 팍팍 되니까 좋겠지만 핵심은 부양비다. 부양비가 많이 들어가서 세금이 많이 내게 되고 그러면 청년층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고요. 저축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와요. 일본에는 왜 집값이 안 오르고 있냐. 부채가 줄어들지 않았고 부양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핵심은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